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각종 사건, 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운전자 들이받은 119 구급차. 야, 이게 지금 제가 자막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119 구급차가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지금 사람을 치었다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네, 우리가 이제 119 구급차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키워드 자체가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자세한 사건 경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차가 오히려 사망사고를 낸 매우 이례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 기존에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운전자가 뒤이어온 구급차에 치여서 숨지는 2차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사고는 11일 새벽 2시 22분쯤에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70대 운전자가 트랙터와 추돌 사고를 냈던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트랙터 호미를 이 운전자, 70대 운전자가 들이받았죠. 아, 뒤에서 들이받으셨고요. 네네. 70대 운전자가. 그래서 이 차량 밖으로 나와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현장에 급하게 이제 출동한 119 구급차가 이 뒤에 있는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2차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끝내 이제 숨졌고 처음 사고로 다쳤던 트랙터 운전자도 역시 사망하면서 하나의 현장에서 2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또 그 운전자분이 사망을 하시기까지 했군요. 네. 이게 참 너무나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너무 황망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이 119 구급차가 사고를 낸 이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새벽 2시 22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깜깜한 밤이었을 것 같긴. 또 곡성군이니까 시골이고 어두운 도로였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밖에 더 알려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너무 안타깝고 또 당혹스러운 이런 사고인데 사고 당시에 119 구급차는요. 현장에 있던 이 70대 운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소방대원들은 다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는 경찰이 블랙박스, 현장에 있는 CCTV, 또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네, 보통 이제 119 구급차는 이제 사람의 그 생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조금 좀 빨리 달리거나 이런 도로교통법과 관련 없이 조금 이제 그 예외적으로 좀 적용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도로교통법을 좀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 119 구급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우선 형법 제268조에는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이제 그 죄명 똑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어떤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규정에 해당되겠고요. 긴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이 도로교통법 제29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어두운 새벽에 이 도로에서 사람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뭐 119 구급차나 이런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과거 판례에서는요, 이 교통 신호를 무시한 구급차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긴급 차량, 즉 긴급 자동차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과실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지 신호 같은 걸 무시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속도 위반 정도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하죠. 그중에 사망사고, 제일 큰 게 사망사고인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어떤 이제 뭐 상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구급차 운전자 역시도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형사처벌과 또 별개로 민사소송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이 이제 형사처벌은 처벌이고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가 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요, 국가배상법 제2조를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세 가지 항목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례비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 조금 용어가 어렵지만 일실수입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인생에서 벌 수 있었던 예상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할 때는요,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가 형사처벌만 받고 민사소송만 해서 배상만 하면 끝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직업, 신분이 또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를 일으킨 이 119 구급차 운전자는 소방공무원이죠. 그래서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 운전상 주의 의무는 뭐 긴급 이런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도 예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모두에게 다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소화기 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화재가 나서 뭔가 화재 진압에 사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의 파주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지도 않았는데 이 소화기를 난사했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좀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해당 사건은 화재가 아닌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이 고의로 소화기를 난사한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남학생이요. 지난 10일 오전 9시쯤에 파주시 한 중학교 2학년 교실 복도에서 이 소화기를 무단으로 분사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네. 네, 이 일로 이제 소화기가 막 분사가 되니까 소화 분말이 막 이제 네네. 교실이랑 복도에 퍼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일로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뿌옇죠. 네, 그러네요. 네, 이제 학생들이 대피를 하고 이제 복도에 분말이 퍼지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2학년 학생 전원이 조기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는 학부모에게 긴급 문자로 상황을 알렸고요. 경찰에도 즉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왜 소화기를 난사한 건지도 좀 알려졌나요? 네, 이게 이제 또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경우인데 이 경찰은요. 도주한 학생을 곧바로 학교 인근에서 검거를 했어요. 바로 검거를 했고요. 네, 뭐 중학생 학생이 도망가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거를 네.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학생이 전날 9일에도 교무실에 소화기를 분사한 전력이 또 있었어요. 전날에도 또 그랬고요. 네. 근데 이제 교무실에다가 분사를 했을 때 저렇게 일부 교사들이 분말 흡입을 해서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네. 이 해당 학생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 도대체 왜 네. 소화기를 분사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경찰에 진술하기를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소화기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네. 담배 피지 말라고 훈계를 네. 한 거에 좀 화가 나서 소화기를 하루도 아니고 또 그 다음 날까지 또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참 충분히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혐의를 적용하나요? 그렇죠. 이 학생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교사의 훈계 자체는 이제 뭐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네. 훈계 자체는 교육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계에 반발을 해서 고의로 소화기를 2번이나 난사를 했다는 거는 단순한 장난을 넘는 행위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지금 이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거는 수업의 차질도 지금 빚게 됐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수업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그걸 흡입하는 게 건강에 좋을 리도 네. 없고 그래서 여기 이 장난을 뛰어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파주 경찰서는요. 이 학생에게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 중인데요. 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이유는 교무실이랑 복도 그리고 가구 등에 퍼진 분말이 학교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인 손괴다 이렇게 간주될 수가 있고요. 청소하고 원래대로 또 복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나 행정력이 또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이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처벌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중학생이면은 조금 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이렇게 좀 작게 이게 좀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학생이 미성년자는 맞으니까. 그런데 이 남학생이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아닌 경우에 형사처벌이 또 가능합니다. 이 형사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미성년자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그러면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까 14세 이상부터가 이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중학교 2학년이면 보통 15살이거든요. 네, 딱 그 시점부터는 가능하네요. 형사처벌 그렇죠. 자체는. 15살이니까 보통 만 14세 전후에 해당하는 게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연령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 학생은
나이가 소년법의 또 보호 대상이죠. 그래서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무조건 형사 기소하기보다는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보호 사건, 소년부로 송치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인데 네. 이 소년법에 적용이 돼서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총 10가지 종류의 처분이 있는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호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 그 형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수강 봉사 명령부터 뭐 보호관찰, 그리고 가장 강한 거는 뭐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 네. 송치처럼 이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처분에 어떤 호에 보호처분을 적용할지는 학생의 나이, 범행 동기, 그리고 전력, 반성 여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항상 고려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훈방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관찰이나 아니면 교육형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일회성이 아니라 또다시 네, 같은 이번 행위를 것만 해도 교무실에서도 네. 한 번 하고 다음날 네. 복도에서도 했기 그런 때문에 부분도 좀 반영이 네.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법적 처분뿐 아니라 이제 학교와 가정, 뭐 지역 사회가 함께 어떤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의 개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사건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학생의 어떤 그런 화를 그런 방식으로밖에 풀 수밖에 없었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뭐 극단적인 그런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지역사회가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단순히 한 학생에 국한해서 이건 학생의 일탈이야, 이 학생이 잘못했어,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사가 뭐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 정도의 단순하게 훈계를 한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거는 이 학생의 내면에 이미 뭐 누적된 감정이나 네. 심리적인 어떤 억압,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신호를 가정과 학교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미리 이제 알아차리지 못한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 간의 어떤 소통 부족이라거나 학생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이런 것들이 겹쳐서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제 교내에서 일어난 어떤 교내 사고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어떤 정서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드러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학교,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가 연결돼서 학생들의 어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의 관심과 또 따뜻한 돌봄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또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월북 시도. 작년 10월이었죠. 마을버스를 훔쳐서 월북을 시도했던 30대 탈북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좀 기억이 납니다. 이 파주에서 마을버스를 훔쳐서 월북을 시도했다가 체포가 됐었던 네. 그런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례적이고도 충격적인 네, 시도로 마을버스를 훔쳐가지고 네, 주목을 받았어요. 이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면 이 30대 탈북민입니다. 작년 10월 1일에 새벽 1시예요. 어두운 새벽 1시경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보통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버스 기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화면 보시다시피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의 버스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훔쳐서 무단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버스를 훔쳤냐? 목적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월북 시도였던 겁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발생한 사실, 거죠. 네,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은 훔친 버스를 몰고 통일대교 남문
검문소를 무단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통일대교 남문 무단 통과했고요. 저 보시면 1번 주유소에서 마을버스 탈취했죠. 근데 검문소에 다 군인들이 있었을 맞아요. 텐데 어떻게 거기를 다 통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 근처 갔는데 네. 경비가 삼엄한데 이 네. 통일대교 남문 검문소를 무단 통과했다는 게 여기 특이한 점입니다. 네. 그리고 검문을 피해서 통일대교에 진입을 해서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쪽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문 검문소 앞에 바리케이트에 충돌해서 그때서야 군인에게 붙잡혀서 멈춰섰 겁니다. 네. 이 당시 사건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경계 태세나 민간인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월북 시도를 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뜨거웠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생활고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월북 시도의 배경에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인 절망감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요, 북한 양강도 출신이고요. 2011년에 홀로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2018년에 그만 다리를 이제 다친 거예요. 네. 그 이후로는 건설 현장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용직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신체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그렇죠. 다리를 다치고 나서는 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군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서 일당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다리를 다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가 곤란하니까 생계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북을 시도하기 직전에는요.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는 이 탈북민이 말하기를 나만의 환상이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이 너무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요.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은 적이 없는데 이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요? 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경제적 이 돈이 없으면 이 남한에서는 이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한 정착 실패,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기 보다는 사회적 지원 체계의 어떤 사각지대 이런 문제를 함께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좀 사실 이제 남한에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기대에 차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느 정도 정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이 현실이 좀 각박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1심이죠.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남성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안보 위협이나 이념적 행위가 아니라 이 탈북민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온 행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이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계 곤란과 심리적 고립을 보여주는 사례다. 네. 북한 이탈 주민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행위 자체는 분명히 위법하지만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는 하지만 그 배경에 있어서는 절박한 사정들을 정상 참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징역형은 선고는 하되 집행유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탈북민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복귀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이제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제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자 이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이 재판부가 밝힌 그 양형 이유가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탈북민들은 뭔가 유튜브 방송을 좀 하기도 하고 좀 이 남한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처럼 좀 보여지는 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대다수 탈북민들에게 아직까지 남한은 굉장히 좀 각박하고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이제 TV를 보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탈북민 분들이 나오셔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번 사건은 탈북민이 겪는 어떤 현실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은 34,000여 명입니다. 벌써 3만 명이 넘군요. 34,000여 명이고 올해 1분기에만 해도 38명이 새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어떤 따뜻한 배려 덕분에 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만 해도 200명이 넘을 정도로 맞아요.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만 저희가 보여지니까. 많이 이제 그렇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잘 적응해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저희들이 접하거나 TV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잘 정착한 케이스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그만큼 정착하기가 어려웠던 분들, 이 남성처럼 생계적인 어려움 또는 정서적인 고립,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떨어져 있어서 향수병이라거나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남한에 정착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도 30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24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이 탈북민의 실업률이 6.3%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적어 보이지만 전체 국민 실업률이 3%인데 반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 탈북민 한 명의 단순한 탈선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탈북민에게 충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행위 자체는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모습이라든지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줬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전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 또 발생한 스토킹 참극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가 전 남자친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일반적인 여성이 아닙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자택에서 피살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변 보호를 받았다는 거는 그 전에도 좀 위협을 느꼈던 상황들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이 가해자가 전 연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경찰의 보호 조치 대상이었던 피해자가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분노와 더불어서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가해자는 새벽 시간에 아파트 벽면을 타고 침입을 해서 6층 세대 안에 있던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에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끝내 숨졌는데요. 이 가해자로 특정된 40대 남성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경찰은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포함해서 수사 중입니다. 만약 스토킹이나 협박
또는 접근 시도 등의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이 벽면을 타고 올라갔다는 건 뭐 배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타고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여성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그러니까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경찰 신고 등을 했던 이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 피해 여성은요, 이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즉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번 사건 이전에도요, 위험한 전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가해 남성은요, 지난 4월에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을 했고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이 또 다른 참극으로 이어진 셈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반적인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요, 현관 앞에 안면 인식 CCTV까지 설치를 했지만 네네. 가해자가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이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해자는요, 아파트 1층에서 6층까지 네. 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을 했어요. 높이가 2m만 해도 12m 이상. 12m 이상이요? 그러니까 2m라고 생각했을 때 한 층당 네네. 대충. 그럼 6층을 올라갔으니까 10층 이상을 올랐다고 봐야, 10m 이상을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신변 보호 체계가요, 일반적인 뭐 현관, 아파트, 출입구 이렇게 일반적인 접근 방식 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침입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그래도 나름 경찰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제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이제 이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 안면 인식 CCTV란 건 뭐 어떤 건가요? 네, 이 사건은 안면식 CCTV라는 첨단 신변보호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결국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 안면인식 CCTV를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안면 인식하는 CCTV라는 거는요, 가해자의 얼굴을 사전에 등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물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거나 접근을 하게 되면 CCTV가 자동으로 이 얼굴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의 그 주변의 CCTV에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있었던 것이죠. 거죠. 네, 그래서 이 얼굴을 인식해서 비상 알림을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동시에 112 상황실에도 이 자동으로 긴급 신고가 연결이 돼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필요시에는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요, 이 가해자가 복면을 썼어요. 복면을 써서 그리고 아예 그냥 아파트 안쪽 현관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면을 쓴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경로를 선택해서 이 CCTV의 인식 범위나 감지 시스템을 완전히 피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는 최근에 스마트워치까지 스스로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직접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맘먹고 이제 행하겠다 하는 가해자는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하는데,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 무력화되어 있었다는 게 참 너무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지난 4월에 한번 그 흉기로 위협을 했던 그때, 물론 이제 지금 와서 그때를 뭔가 가정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저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법원에서는요, 이 가해자가 흉기로 협박을 했지만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가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고요, 주거지까지 따라간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요, 반복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심각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요, 현실에서 보여지는 폭력성, 그리고 현재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집착의 정황이 구속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고 가해자와 과거의 교제 관계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보복 범죄, 왜냐면 나 신고했어? 네네. 가만 안 둘 거야. 네네. 이렇게 보복 범죄의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단순히 수사 태도가 좋다, 전과가 없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에 있던 어떤 위협을 조금 가볍게 본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임하는 태도와 또 이 피해자한테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를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것만으로 뭔가 이 위협 정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사건이 사실 너무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달만 해도 경기도 동탄에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이제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동탄 사건 역시도 이번과 매우 유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30대 이 남성은요, 자신의 전 연인을 오피스텔에서 납치를 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뒤에 흉기로 살해했는데요. 더 안타까운 점은 피해 여성이 이미 폭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경찰에서도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공식 사과를 했을 정도로 제도의 미비와 어떤 판단, 미숙이 비극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전 연인 또는 전 배우자로 인해서 반복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요, 단순히 남녀 간의 치정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계획적이고 위험한 스토킹 범죄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신변 보호 조치 그리고 구속 판단의 기준 역시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 일부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기보다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어떤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불구속 수사 중에 이제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사건처럼 살인, 이렇게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예고된 범죄거든요. 이번 대구 사건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동탄 사건도요, 불구속 상태에서 반복된 접근이 결국 피의자의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죠. 생명 보호를 위한 어떤 필수 조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요,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의 사유 보시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이 세 가지가 구속의 사유다 보니까, 구속의 사유가 너무 좀 협소해서 여기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실무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은 좀 어떤가요? 이 구속할 때 네. 집이 있고 증거가 따로 없어서 도망할 것 같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구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일단 거죠. 주거는 분명하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구속 사유에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더해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 이러한 구속 요건을 추가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요, 신변 보호라고 해도 24시간 경찰이 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경호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한은 실질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도 바로 가해자의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불과 몇 분? 2, 3분 사이에도 심각한 상해나 살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해자의 구속이 매우 필요한데요. 여전히 법원에서는 전과가 없다, 태도가 성실하다, 이런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이러한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맡고 있는 어떤 이제 교제 폭력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리를 여러 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막 직장에도 찾아가고 이분이 이제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또 막 그 그렇죠. 방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방해하는 건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사전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후 조치만 가능한 거고 네.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분들이 두려워해요. 피해자분들이 두려워하고 집 주소 바꾸려고 일단 이사는 주소 무조건 바꾸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다 바꾸십니다. 아, 개명을 합니다. 개명하고. 그리고 나서도 법정에서도 가해자랑 마주치기 싫어서 어떻게든 차단하고 싶어요. 다른 방에서 수사받고 싶어요. 판사님한테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가해자분들은 법정에 나와서 뭐 당당하게 재판받고 별로 두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다. 아, 정말 그 두려움의 공포, 정말 그 불안감에서 얼마나 그 힘들게 살고 계실까 싶은데요. 비슷한 유형의 어떤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 이제 좀 독소로 꼽히는 게 반의사 불벌 네. 조항이잖아요. 이게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을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뭐 가정의 안정이라든지 평화를 위해서 예전에는 네. 이렇게 했지만 맞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무서워서 가해자가 무서워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없어져야 한다. 이 적용을 그런 견해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반의사 불벌죄 조항,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폭행 또는 협박 같은 가정폭력의 주요 범죄 유형들은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또는 교제폭력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거나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경제적인 이유도 또 맞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까운 사이니까 위협도 받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또 종속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서적 통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게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요 이 피해자한테 너가 좀 참아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렇게 분란이 생긴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더 견디기 힘들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내게 되거든요. 실제로 동탄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역시 초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냈습니다. 아, 그 당시에 밝혔군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살해당하는 참극으로 이어진 거죠. 결국 강요된 어떤 침묵이 가해자에게 재범의 기회를 준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맡길 게 아니라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해서 결국에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책임있게 판단하고 개입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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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네. 이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이제 지금 김희진 변호사님도 지금 이제 어쨌든 그 관련된 범죄를 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네. 좀 분노가 올라오시기도 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스토킹 범죄라서 신고를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지만은 그래도 결국 가해자가 결국엔 재범을 하게 된다는 게 이게 예고된 거거든요. 그렇지 네. 않은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알려드릴 점이 현행 가정폭력 범죄처벌법이요. 혼인이나 동거 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실에서는요. 가족 혼인이 아니라 연인, 미혼 연인 간의 교제 폭력이나 헤어진 스토킹. 연인인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혼 연인 간의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이 충분히 가정 폭력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가정 폭력 보호법, 처벌법의 보호 범위를 이 단순한 가족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좀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교제 폭력이 살인 등 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판사가 공개한 재판 청탁입니다.
이 현직 판사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지인이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를 하고요. 또 해당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 판사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재판 청탁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요. 그것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신 건가요, 판사님이?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의 장찬수 부장판사가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 공판 직전에 피고인을 잘 봐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서 그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를 하고요. 네. 해당 피고인에게 누구냐? 너가 아는 사람이냐? 강하게 질책을 한 겁니다. 나한테 전화해서 피고인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피고인 중에 한 분에게? 피고인분 중에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느냐? 전남 땡땡 농협에 재직 중인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이 사람 아는 피고인 누구냐라고 해서 색출을 하신 거죠, 법정에서. 그러면 뭐 안다고 했나요? 아니면 모른다고 처음에 했나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압박을 하니까 네. 결국에는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제 지인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육촌 사촌이라고 소개하면서 선처를 부탁한 거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모른다고 했다가 그렇죠. 네, 이제 그 실명까지 언급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판사님이 무슨 말이냐? 육촌 사촌이라면서 선처를 부탁하던데라고 다 밝혀진 거죠. 네. 그래서 판사님이 이 사실을 모든 정황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청탁을 하느냐 강한 어조로 꾸짖었고요. 네. 결국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실 재판 청탁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법질서 침해 행위인데 네. 이 선고 공판에서도 판사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청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넘기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재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시도 자체가 위법에 가까운 행위고요.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이제 굉장히 좀 특이했던 부분은 이 재판 관련 청탁 시도에 대해서 공판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일반 분들은 조금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보통은 이 법정에서 오고 가는 모든 말을 조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냥 오고 가는 모든 말이 기록되지는 않는데 이 장 부장판사가 재판 청탁 관련 내용을 굳이 콕 집어서 공판 기록에 남겨라라고 하신 거죠. 기록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질책하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입니다. 이 법정에서 오간 피고인 간의 어떤 질의응답을 공식적으로 재판 기록에 남기겠다는 이유는요. 만약에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에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주변 인물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양형에서도 고려 사유가 돼야 될 것이고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신뢰로도 문제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로만 꾸짖고 넘길 일은 아니죠. 그래서 공판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기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열람하게 될 거고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도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시도가 반복되는 걸 방지하는 어떤 강력한 경고의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판사에게 뭔가 재판을 잘 봐달라 이렇게 청탁하는 일이 실제로 있나 싶은데 이렇게 판사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언급을 해서 또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이제 사실 이게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훼손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근절돼야겠죠. 그렇죠. 사법 청탁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서는 거죠. 사법부 전체의 어떤 신뢰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일부 이제 뭐 시민들이나 의뢰인분들이 뭐 이거 뭐 아는 판사님 있으세요? 뭐 같은 뭐 이런 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기대고 싶은 마음은 맞습니다. 알겠지만, 네,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과거에는 뭐 관선 변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법조계 내부에서 뭐 사건을 누구를 통해 부탁하면 된다더라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졌던 시절이 있었지요. 약간 이제 인맥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나에게 좀 재판을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 없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기대심이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제 현직 판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청탁 시도를 폭로하고 정식 공판 기록에 남긴 건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 거고요. 사법 절차가 오로지 법과 증거로만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낸 사례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법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는 사례로 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